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법의 제도의 잘못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일단은 현재 우리의 법이 왜 필요하냐? 법이 필요한 이유는 법이 있어야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화합이 있고, 화합이 있어야 통일이 있고, 통일이 있어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저희 재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냐? 첫 번째로 이 법 제도의 한계와 잘못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의 처리 현황을 보시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표를 보시면은 2019년에는 벌써 한 4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출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까지도 그 2010년에 비해서 2020년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공무원의 비도덕성과 비전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냐? 공무원들이 문태진 선생님의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정신적 학대까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건의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비전문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경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비전문성이다, 이런 게 바로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겪었을 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법의 제도가 왜 잘못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법의 제도가 잘못된 이유는 먼저 법의 제도에는 선과 악의 컨셉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그 형사, 민사 어떤 소송을 걸든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민사는 아니겠지만 주로 형사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선은 피해자이고 악은 가해자로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가해자는 처벌을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법 제도는 처벌을 하는 걸로 범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처벌하는 걸로 범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투생의 개념입니다. 분리를 시키는 개념이죠. 부모랑 자녀가 범죄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두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랑 자녀가 분리가 되고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학생과 선생이 분리되고 이웃에 문제가 있으면 이웃들이 서로 분리되고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동학대라는 것도 어떤 부모가 진짜 자기의 아동을 학대하고 싶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사회의 나쁜 영향 때문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보시면요. 지금 그 학생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고 부모는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물론 꼭은 아니지만 이런 그 돈도 조금밖에 안 주고 일도 많이 해야 하고 공부도 시험도 너무 어렵게 해서 그런 걸 공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랑 자녀가 서로 만나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자녀를 교육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걸 다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사회의 탓인데.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은 솔직히 그걸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뭐 때리고 뭐 욕을 하고 뭔가를 막 하라고 계속 화를 내고 강요를 하더라도 솔직히 그거는 부모의 책임 권한에 있고 자녀가 그게 부모님과 대하는 게 너무 어렵고 부모님까지도 조금 교육하는 게 어렵다면 물론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도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해결하고 분리시키는 처벌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면 안 돼요. 아니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생명인데 어떻게 그런 부모를 그냥 처벌시키고 분리를 시킵니까? 그래서 이건 범죄가 아닌 가족의 갈등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도 아들이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분리시키고 범죄로 보면 안 되겠죠. 아버지랑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갈등이 있구나, 이런 약간 면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러 가야겠구나. 아버지를 처벌하러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으로 해결을 하고 통일을 시켜줘야지 범죄로 보고 분리를 시키려고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모랑 정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가정의 시스템이 바로 나라의 시스템이 돼야 하는 거예요. 가정의 기본 중에 기본, 가정의 확대를 되는 거거든요. 자녀가 서로 싸움이 있으면 부모가 너는 가해자, 너는 피해자, 가해자는 처벌을 하고 피해자는 보살펴 주고 그러니까? 아니죠. 그 가해자한테도 이유를 따지고 조금 왜 그런지 설명하고 반대로 그 가해자한테 막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잘못을 한 아이한테.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사과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화합, 통일, 기쁨이 오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정부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부모, 국민은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국민 간의 싸움을 우리는 그냥 범죄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한데 어떤 이유로 인해 악해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 제도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가족의 문제로 본다면 솔직히 판사가 아니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아동보 전문기관이든 경찰이든 그냥 갑자기 쭉 나타나서 뭐 주사 한번 딱딱딱 했다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니 아버지가 뭐 아들을 어떤 강요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솔직히 그 강요를 했다는 거는 일생과 완전 연관이 있는 건데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몇 가지 그냥 수사 사항으로 알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이웃들이나 마을의 어떤 장들이 그런 일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종 아동이 생겨나고 많은 부모와 부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출하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관계, 갈등의 관계. 이렇게 가족 간에도 문제가 아니도 어떻게 사회가 더 좋은 가정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생활 침해의 신고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의 신고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경찰관이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 그 전에 신고를 받았어요. 근데 경찰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범죄를 발견하고 그 범죄를 확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신고자가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고 참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시면은 지금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들이 자기가 아니 그 학원을 다니라고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아니 그런데 그때마다 경찰관이 찾아가서 부모랑 자녀 그거 수사하고 그래야 하니까? 아니죠. 폭력과 학대의 경계선이 불명확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그랬어요.
부모와의 학업 갈등 문제 등은 경찰 개입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사실 학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과는 그냥 어떤 개인 간의 이런 갈등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정상이라고 본다고 해서 도움을 주러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도움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이와 부모의 선택관에 따라 다르죠. 정부가 그런 가족의 문제를 뺏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참과 거짓, 그 신고하는 사람이 참 말하는지 거짓 말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정부가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로 성립이 안 되면은 그게 공소 제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신고해서 수사로 가면 안 됐었어요. 왜냐? 거짓말이었고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으니까. 참과 거짓이 섞여 있었고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그 신고를 수사로 했다는 것은 그 사생활의 문제를 캤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생활 침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사주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생활을 침해했죠. 아니 처음부터 그냥 그 시간을 뺏었고 이상한 질문을 했고. 자, 사생활 침해랑 학대랑 되게 많이 붙여있는 게 많거든요. 일단은 갑자기 예고 없이 나타나고 공문서 없이 오고,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이들 앞에서 신고까지 발표하고, 이것도 사생활의 침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건 학대 면에서 볼 수 있겠죠. 학대의 그 태도와 행동과 사생활의 침해 행동이 같아요. 사생활의 침해를 예로 든다면 그 시간을 뺏고 공문서를 보내지 않고 이상한 질문을 물어보고 사적인 질문을 물어보고, 질문을 물어볼 때도 어떤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